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657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올해에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이 되죠. 민주당은 R&D 예산 보완과 지역화폐 예산, 청년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크게 증액된 업추비와 특활비 등을 5조 원 이상 깎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이 약자 복지 예산이 될 거라고 했는데요. 소상공인, 청년, 저소득층, 노인 복지 예산은 증액하고 카르텔이 형성된 나눠먹기, 중복, 방만 예산을 삭감하겠다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가 민생과 약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판 붙어보자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건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2021년에 이어서 지난해 예산안 심사가 처리 기한을 넘겼습니다. 올해에도 여야의 기조를 보면 늑장 처리가 될 전망인데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다가 시한을 넘기고 졸속으로 처리되고 이런 악순환 속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는 것.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코너 털어불어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마무리해보죠.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여순 사건 진실규명 판정 과정에서 중앙위원회가 진실규명 건수에 대해서 무더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족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순유족연합과 여수유족회가 기각 사건에 반발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유족분들의 강경한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여순 사건 진실규명 중앙위원회가 최근 진실규명 판정 과정에서 무더기로 기각 결정을 내리자 유족들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회 등은 최근 지역별 순회 공청회를 개최하며 유족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데 유족들은 중앙위원회의 판정 결정 과정에 소위원회가 졸속으로 진실규명이 진행되었다며 소위원회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순항쟁 전국유족연합과 여수유족회는 유족들을 대상으로 순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최근 여수 지역의 유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공청회에서 중앙위원회 진실규명 무더기 기각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출했습니다. 여수사건 여수유족회는 최근 여수순천 11구 위원회 중앙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해 6차와 7차 심의에서 모두 15건을 기각 처리했다며 이번에 기각된 사건 대부분이 6.25 전쟁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여순 사건과 연관성이 충분한 사건까지 함께 기각됐다는 입장입니다. 예, 여수유족회에서 중앙위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으면 다른 지역 유족회에도 비슷할 것 같은데 유족회는 중앙위의 기각 결정이 특별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족회 회원들은 이번 중앙위원회의 판정 기각 결정이 특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피해 사례를 무조건 인민군 부역 혐의 사건으로 단정해 기각시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회는 특별법의 여순 사건 조사 범위를 1955년 4월 1일까지 정해놓고도 여순 사건 중 군경에게 피해를 입은 가족이 감시를 당하다 6.25 때 부역 혐의로 총살당한 사건도 여순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는 등 모호한 판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여수유족회는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을 법적 기간 내에 처리할 것과 6차 여수사건위원회 개최 결과 일부 재심의 신청 기각권에 대한 철회, 또 일부 재심의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족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직권결정 및 직권조사에 적극 활용해 나설 것,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시 기획단을 시급하게 설치할 것, 배상과 보상 조항을 마련할 것, 상임위원회 임명, 국가기념일 지정 등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 분기별 도지사 면담과 국회의원 간담회를 정례화할 것 등 총 7개 항을 결의했습니다. 유족회는 중앙위원회의 6차 회의에서 기각시킨 7건 중에 1건은 이의 신청으로 번복해 다시 희생자로 결정됐고 2건은 재심의 중이라며 결국 진실규명 판정을 심의하는 소위원회가
심의를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공청회를 주관하고 있는 유족연합회가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생각보다 유족분들의 실망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여수망쟁 전국유족연합회 측은 공청회를 통해 유족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또 유족회 차원에서 이번 무더기 기각 결정에 가장 책임이 큰 이영일 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족연합회 측은 공청회 개최 과정에서 유족들이 중앙지원단과 실무지원단에 공청회 참여를 요청했는데도 해당 기관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청회에 불참한 것은 유족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연합회 측은 1955년 4월 1일까지 범위를 정해놓고도 중앙위원회가 기각을 번복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신뢰를 잃고 있고 중앙위원회 최종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소위원회가 무책임하게 심의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연합회와 유족회가 주관하는 순회 공청회는 여수를 시작으로 순천과 광양, 고흥, 구례, 보성 등을 순회하며 개최됩니다. 예,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듣고요. 자, 다음 이야기 듣겠습니다. 여수와 광양시를 연결하는 이순신대교의 하자 보수 기간이 올해로 끝입니다. 당장 내년에 관리 주체인 전남도, 여수시, 광양시 유지관리비에 폭탄이 예고되고 있어요. 네, 지난 2013년에 개통된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의 하자 보수 기간 10년이 올해로 끝났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이순신대교 관리 주체인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에 관리비 폭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3년 이순신대교 개통 이후 지난 10년 동안 이순신대교의 유지 관리비 총액이 443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개통 10년이 지나고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한 해에만 2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유지 관리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관리비 비중을 보니까 전남도가 33.3%입니다. 여수시가 42.7%, 광양시가 24% 이렇게 분담해야 되는데 해당 도로가 국도로 승격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금액은 지자체가 유지 관리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남도나 광양시, 여수시는 지난 4월 이순신대교의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서 내년부터 부담하게 될 유지 관리비 규모가 얼마나 될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남도는 당장 내년에 유지 관리비 73억 원에 경관 조명비 40억, 교각의 내외부 도장비 40억, 와이어 로프 보수비 25억 원 등 총 2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당장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는 올해부터 유지 관리비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순신대교의 유지 관리비는 개통 이후 매년 증가해 왔다고 합니다. 개통 직후인 2014년에서 2016년 3년 동안 57억 원, 2017년부터 2019년간 117억 원으로 늘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은 188억 원으로 관리비가 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 등은 이순신대교의 도로 자격을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로 승격해달라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데요. 다리 개통에 따른 공적 효과가 큰 만큼 국도 59호선을 연장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순신대교가 국도로 승격되면 유지관리비 부담을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가 하게 되고 일단 지자체들은 관리비 분담을 덜게 됩니다. 예, 이순신대교 개통 이후에 전남도나 광양, 여수시 국토부에 해당 도로 국도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국토부 입장 어떻습니까? 네, 전남도는 내년 4월에 완료될 이순신대교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천문학적인 유지 관리비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이순신대교의 노면 노후화 등 일반적인 유지 관리 수준을 넘어선 구조물의 변형이나 균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매년 수백억 원대의 유지 관리비가 들어갈 수 있다며 정부가 해당 도로를 국도로 승격시켜 유지 관리를 국토부가 전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전남도는 이순신대교가 산단 진입도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단의 물류 비용 절감이나 교통량 분산 등에 기여하는 이순신대교는 당연히 국도로 승격해야 한다며 국토부에 국도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지자체의 국도 승격 요구에 대해 국토부는 이순신대교가 국도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교통량과 이동시간 등을 토대로 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내년 3월쯤 나오고 용역 결과에 따라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국도 승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또 내년에 또 총선이 있는데 지역 정치 인사들의 정치력을 또 검증하는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민주당 서동용 의원,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 함께할 텐데요. 한 분씩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천하람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컬 대학 순천대학교를 보유한 전남 동부권의 중심 순천 당협위원장 천하람입니다. 이따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소개를 그걸로 먼저 해버리시는 거군요. 아, 당연하죠. 얼마나 예. 기쁜 일입니까. 네. 먼저 여쭙겠습니다. 뭐 논평? 환영 논평이라도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네, 너무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21세기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해내는 지식재산권의 경쟁력과 거의 등치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순천대학교가 사실 우리 지역의 산학연의 중심 단지로서 또 순천뿐만 아니라 여수 광양을 포함해서 전남 동부권 더 나아가서는 남해안 중심권의 지식 생산 단지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순천대학교가 잘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해안 중부권의 미래 먹거리의 지속적인 어떤 발굴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크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 지정에 될 것이냐가 조금 좀 관심사였는데 전남대학교는 안 되고 순천대학교는 됐다는 점에서 근데 왠지 네. 목소리가 좀 차분하신 게 될 거라는 네. 것을 뭔가 좀 예견했다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뭐 저는 될 거라고 예상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요? 다만 뭐 너무 좀 정치공학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저는 김건희 여사께서 최근에 방문하시는 일정을 잡으신 걸 보고 웃장에 가셨죠? 아랫장에 예. 네, 그런 거 보고 이거는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각 당협별로 당에서 당무감사라는 것을 했고 네. 그 당무감사 과정에서도 지금 순천대학교 글로컬 대학 지정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지역에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다양한 루트로 전남 동부권에서 지금 글로컬 대학 선정이 가진 의미를 굉장히 좀 많이 전달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을 잡진 않으셨을 겁니다. 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최근 네, 방문이. 왜냐하면 사실 김건희 여사가 방문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발표가 나오는데 뭐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서 탈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많은 시민들께서 아니 이럴 거면 왜 왔다 가셨냐라고 또 이제 당연히 실망의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 미리 저는 조율됐을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타 다른 지역 이슈들은 조금 후에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요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네네. 주말부터 오늘까지 천하용인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들리는 말로는 이준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제안이 있었다라는 썰도 있는 것 같고 뭐 네. 신당의 좀 구체적인 날짜, 뭐 계획 퍼센티지, 완수율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네. 뭐가 진짜입니까?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급히 KTX를 타고 서울을 가가지고 예. 이준석 대표랑 저희 천하용인 팀이 모여서 한 4시간 정도 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제가 이제 물리적으로 순천에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랑 실시간으로 소통을 많이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과 어떤 준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진지함을 가지고 신당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도 쫓아가기 어려울 때들이 많았습니다. 요새 메시지가 워낙 많고 이준석 대표가 거의 무슨 언론을 거의 뭐 독과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를 좀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이라든지 기간별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예. 타임라인별 액션 플랜이라든지 각 권역별 전략이나 각 권역을 대표하는 어떤
인물들, 지금 접촉하고 있는 인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거는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서로 대화와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4시간 동안, 왜냐면은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용인은 또 핵심 멤버잖아요. 나름대로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느냐, 물론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만, 아니면 신당을 차리느냐, 그러면은 그것과 천하람의 행보는 무관치가 않겠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그게 100% 연동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치적인 동지관계에 있지만 다 개별적인 정치인이고, 예. 각자의 입장이나 판단에 따라서 어떤 행보는 다르게 할 수 있죠. 다만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끝나고 나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실고 이런 부분은, 예. 제가 지금 단계에서 신당에 합류한다 안 한다를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아직 신당이 공식화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과 대통령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 단순히 보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같이 이제 또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무슨 비대위원장 제안을 받았네 이런 거는, 오늘 이준석 대표도 공식적으로 본인이 부인을 했고, 지금 보면 저한테도 당내에 이제 여러 의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뭘 원하는 거냐,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정말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어떤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제안들은 아니다. 아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까지의 그 천하용인 멤버들과의 회동과 4시간 동안의 회동과 그 이후의 SNS 메시지는 정치적 동지로서 지지하는 메시지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이준석 대표도 지금 당장 신당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겠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또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런 취지고,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당과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변화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뭔가 좀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준석 대표 생각은 또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예.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리고 다음 주제 넘어가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든 말든 천하람은 순천입니까? 네, 그 부분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오늘 이제 순천대학교 글로컬 지정에 이렇게까지 기뻐하고, 네. 지금은 기뻐할 수 있죠, 네, 기뻐할 수 있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저는 순천 외에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관련된 이야기가 주말 사이 국회를 그야말로 좀 다 삼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헌재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탄핵안을 이제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 수씩 좀 주고받은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필리버스터 취소를 하는 것에 맞서서. 맞죠.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거라 보십니까? 이 이슈는? 이게 일단 헌재에서 빨리 결정을 해주면 그거대로 가겠지만,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는 김진표 의장입니다. 예. 어찌됐든 김진표 의장이 새로 상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긍정적인 입장인 걸로 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민주당 쪽 전략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헌재 신청한 것은 제때 과연 될 건가라는 거는 저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그냥 민주당에 굳이 제가 조언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민주당이라면 이거를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번에는 그러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걸릴 소지도 있다고 하니 다음 회기 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막판에 있는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시도해봐도 되지 않나. 네, 아무튼 저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주당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네. 이동관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또 청취자분들은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일러요. 물론 박민 KBS 사장 들어와가지고 또 KBS 내부도 굉장히 시끄럽고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예. 이거를 그러면 모두 다 이동관 탓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냐.
뭐 차라리 이건 박민 KBS 사장 탓이다라고 내부에서는 뭐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약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재임한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예. 법률적으로 뭐가 그렇게 위법사항이냐라고 찝으라고 하면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민주당 내의 의원들도 익명 인터뷰로는 이동관이 특별히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동관이 싫다 막 이런 메시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싫어할 수는 있는데 그게 과연 탄핵까지 할 일이냐. 민주당의 또 탄핵 1패를 추가로 정립하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 자, 남은 지역 이슈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네. 저희가 그 라디오 전망대에서 이야기 나눴었던 주제가 그러니까 YMCA 토론 시간이었는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네. 전남이 가장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요 네. 사업과 인구 위기 대응과의 관계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류의 기금들 있잖아요. 예. 이게 별로 체감이 잘 안 됩니다. 저도 뭐 사실 이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전남이 많이 적립돼 있구나라는 거 아는 거지. 근데 돈이 상당하잖아요. 전국에 1년에 1조 원씩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럼 이거 뭐 어디다 쓰는 거냐 별로 체감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류의 기금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글로컬 대학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정말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거에 좀 통 크게 써야 된다. 이게 뭐 약간 뭐 이런저런 사업에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할 게 아니고 아주 큰 우리 지역의 전략 사업에 좀 집중해가지고 지출하는 방향으로 가면 조금 되지 않겠느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대학에 지역 거점 대학에 특강도 갔었는데 예. 저는 아예 진짜로 뭐 한 미국에 보면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같은 것들에는 연간 1조 이상의 주 예산을 쓰거든요. 네. 그런 식의 통큰 어떤 투자들이 있어야 되고 결국 우리 지역에도 보면 산업과 뭐랄까요 미래의 어떤 지식 산업을 육성하는 데 그런 기금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보면 대부분 다 좀 약간 그냥 여기저기 나눠서 쓰는 그런 형태로 많이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일 수가 있는데 순천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에도 선정이 됐어요. 네. 5년 동안 내년부터 8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요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십니까? 이것도 뭔가 핵심적인 테마를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거에 하나 투자하는 방식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이런저런 부분에서 환경 개선 사업들은 이루어지는데 해당 원도심의 근본적인 경쟁력 개선 같은 거는 잘 안 됩니다. 물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다 나름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시겠지만은 아마 순천시에서도 고민하겠지만 저는 핵심 테마 한두 개, 뭐 예를 들면 주차 접근성이면 주차 접근성, 아니면 뭐 하다못해 전세버스 관련한 사업이면 사업, 아니면은 뭔가 순천을 대표할 만한 먹거리를 하나 만든다든지 뭔가 좀 구체적인 테마를 갖고 접근해야지 또 그냥 뭔가 환경개선 사업 정도로 해서 그냥 적당히 끝난다면은 80억이 큰 돈이 아니거든요. 예. 별로 이렇게 경쟁력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의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갑니다. 민주당으로 가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의원님?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아니 또 국정감사 우수 의원이 되셨네요. 고맙게도요. 4년 예. 연속 아니겠습니까? 4년 연속으로 선정이 됐어요. 예. 근데 이렇게 이게 되게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4년 연속 받은 의원이 여야 통틀어서 딱 2명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더욱 좀 값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에도 마지막 국정감사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국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그 교육 여건을 더 낮게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고 김건희 여사의 위조 논문 추가 의혹 제기도 했었고 또 지역의사제 도입을 포함해서 전남권 의대 신설 촉구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엄청 힘드셨다고 이야기를 지난주에 주셨던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예.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자 현안이 또 많아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또 중앙 이슈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노란봉투법 방송 3법 표결 앞두고 여야가 격돌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일단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시행 예. 여부는 좀 불투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이제 11월 9일 날 본회의를 잡혀 있어서 노란봉투하고 방송 3법을 저희가 이제 상정을 할 거고 상정하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할 거라고 해서 그랬죠. 저희가 이제 9일부터 13일까지 거의 매일 이제 국회를 지키고 또 이틀에 하루에 한 번씩 이게 중단을 시켜가면서 해야 되는 뭐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었는데 필리버스터를 이제 포기한 바람에 갑자기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이 통과되자마자 국민의힘은 예상에서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대통령 제2요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다시 국민의힘 스스로 국회 입법권을 행정부에 넘김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청산하라 이게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합법 파업보장법, 노조법 그리고 방송 3법을 반드시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년도 예산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회와의 협력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말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공표를 해야 된다. 그런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요. 오늘 경제 6단체에서 공동 성명을 또 냈습니다. 우려를 표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또 요청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제 6단체는 이제 하여튼 뭐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단체들이고요. 예. 또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노동단체들 아니겠어요. 노동단체들이 지금까지 오랜 기간 이거를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를 했었죠. 예. 촉구해 왔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거고 많은 노동자를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묻지마 손해배상 폭탄 이걸 하자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도 저희가 이번에 통과시킨 그 노조법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이미 한 상태고요. 예. ILO를 포함해서 국제 기준도 이번 법에 정해진 내용하고 같은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해관계 한 당사자인 경영계의 그 요구를 받아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이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어떤 책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정말 촉구를 드리는 게요. 자꾸 나라를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로 가면 안 됩니다. 최소한 세계 기준은 지키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뭐 방송 3법도 마찬가지인데요. 노동 3법에 대해서는 특히 좀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오늘 언론에서는 이 두 가지 법안 이달 말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예측 보도가 좀 나오던데요. 지금 뭐 이미 이제 경제 6단체도 이제 고러한 성명도 발표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그 거부권 제2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마당에 예. 지금까지 행태에 비추어 보면 이게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희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요.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저희가 그 요구를 했더니 예. 당시 국민의힘의 전주의 원내대변인이 조자룡 헝칼 쓰듯 국정조사를 쓰려고 그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같은 말을 좀 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입니다.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나 이 민주주의의 기본 체계를 고민을 한다면 국회는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 의사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거부권이라고 하는 걸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긴 하지만 최소한 입법권, 국회에게 주어진 입법권을 보장한다는 기본 선상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거부권의 남용은 정말 조자룡 헝칼 쓰듯 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런 점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아까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요게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또 뭐 무관치 않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탄핵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내용은 앞서서 이제 천하람 위원장과 대충 나눠봤습니다만 그 의원께서도 이동관 위원장 때문에 잠깐 과방위도 다녀오기도 하셨잖아요. 인사청문회 때요. 인사청문회 때죠. 예. 근데 그 천하람 위원장이 방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동관 탄핵이라는 것이 좀 이른 것 아니냐. 그 민주당의 탄핵 실패가 하나가 더 추가될까 뭐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을 주시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탄핵을 무슨 성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뭐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탄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이냐는 거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천하람 위원장이 말은? 지금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통위원을 자기하고 지금 의원 한 명만 했는데 모든 의견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KBS를 장악하기 위한 일체의 시도들을 하고 있고 언론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요. 예, 이러한 일련의 지금 언론 장악을 위한 프로세스들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이번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냈듯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번 청문회 할 때 거짓말을 한 것도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넘치고도 넘친다라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넘치고 넘친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그다음에 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생각들이 저는 아주 위기감처럼 있는 것이어서요. 예.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좀 탄핵은 좀 필요한 단계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광양 지역의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건설사가 뭐 할인 분양을 하기도 하고 뭐 차이가 1억 원 가까이 난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이제 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은 할인 분양을 임시 중단했습니다만 입주민들끼리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이 뉴스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입주민들끼리의 갈등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택 미분양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예. 미분양 주택을 할인을 해서라도 자금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설사의 입장 이해할 여지가 있죠. 예. 또 제 가격을 주고 매수해서 입주한 입주민들의 입장 또 이해할 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이 현상에 대한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거지 주민 간의 갈등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문제를 좀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사하고 그 아파트 입주민들은 한번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만남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원래 예정했던 날짜가 지났는데 아직 두 번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만남 당시 건설사가 할인 분양을 우선 중단하자라고 이제 합의가 됐고 그런 상태에서 할인 분양을 추가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빨리 건설사하고 주민들이 만나서 좀 다양한 그 방안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좀 토론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의 주택 과잉 공급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3, 4만 호가 더 분양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큰일인 게요. 지금 광양시는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거든요. 예. 9월 말 기준으로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더니 전라남도 내 미분양 아파트가 3,600세대랍니다. 근데 광양에만 1,654세대예요. 거의 50% 가까이가 광양에 있고요. 이걸 순천이 327세대고 여수가 313세대인 거에 비교를 해보면 한 5배 차이 나네요. 광양이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겁니다. 5배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미분양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할인 분양에 따르는 갈등들이 생기는 건데요. 예. 결국 아파트 건설의 인허가권은 광양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광양시가 아파트 공급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좀 세워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현재 미분양 사태를 좀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들을 내놔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미 풀리고 있는 것이 3, 4만 호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거 전부 다 스톱시켜야 돼요? 그것도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대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저질러 놓으면 수습이 안 되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우리 동부권, 전남 동부권 여수 순천 광양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방들이 지금 인구 소멸기 아니에요. 인구 수축기고요. 과거 포스코가 막 만들어지고 여수 산단이 막 팽창하고 이럴 때는 확장기였기 때문에 어디든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수축기란 말이에요. 이런 수축기에 막 아파트를 때려 지어놓으면 이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정책들이 이미 좀 상당수 와 있고 지금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은 중간에 스톱할 수도 없는 거여서 계속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과잉 공급의 문제는 계속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말 비상사태 비슷하게 생각하고 종합적이고 조금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도록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양시의 대처를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양시 상권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나섰는데 침체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어떤 방향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이번에 그 연구 용역을 발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라도 시작한 건 다행이라는 생각은 있고요. 광양은 인구가 15만 도시인데 여수나 순천에 비해서 중심 상권이 없어요. 상권이 좀 소상권 위주로 이렇게 분열이 돼 있어서 여수나 순천에 비해서 이 상권 활성화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내놨지만 짧게 성공한 사례는 있어도 좀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유지하는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 시작하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정책을 좀 다듬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한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을 좀 내놓으시면 좋겠고요. 민관 각계의 노력들이 필요하고 서로 많은 대화와 토론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시가 주도해서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지역의 기업체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다양한 대화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그 어떤 요구들을 좀 수렴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인터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털어보러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내년 살림안을 놓고 국회를 찾아서 예산 확보에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 예산 축소 우려가 큰 가운데 전남도가 국회를 찾아 지금 여야 지도부를 넘나드는 바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 또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대 신설과 국립심내혈관 연구소 설립을 위한 국비 반영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한 순천 광양 일원에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단 추가 지정과 함께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대상 사업 선정과 더불어 조기 통과를 요청했고요. 특히 국회 증액 핵심 사업으로는 광주서 영암 초고속도로 사전 기획조사 영역과 한전공대 정부 출연금 전액 지원도 건의를 했습니다. 전남도는 국비 9조 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 예산 통과 시까지 전남 발전을 위한 사업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끝까지 온 힘을 쓰기로 했습니다. 또 김포시 서울 편입 등 최근 메가 서울 논란과 관련해서 김영록 지사가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로 회귀시키는 정책이자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메가시티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냈습니다. 최근 집권 여당이 메가 서울 논쟁으로 또 다른 분열과 소모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는 지방의 인적 또 물적 자원이 서울로만 쏠리면서 과도한 경쟁을 야기했고요. 결국 끝물을 저출산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런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 지사는 어쨌든 지방이 살고 또 대한민국이 살고 수도권의 발전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먼저 지방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초광역권 경제공동체로서 비수도권 시도 간 초광역 경제공동체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는 광역시도 단위 공동연합체 연방제 수준의 행재정적 권한을 대폭 위임해서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아울러 촉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전남도가 추진할 전남형 만원주택에 대해서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청년들의 관심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예, 그렇죠. 단돈 10,000원으로 청년 또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는 맞춤형 정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열렸던 전국 시도지사 협의라든가 또 전남 도민의 날 행사에서도 전남형 만원 주택이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실제 청년 신혼부부들은 집값 폭도로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한 상태니까 청년들로서는 담비와 같은 정책으로 입주 시기에 더더욱 관심을 가질 만한데요. 전남도는 이런 청년과 신혼부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의 첫 입주자가 늦어도 2026년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앞으로 국비 지원으로 2035년까지 예정된 1차 사업 기간을 줄여 청년층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데 발빠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또 전남도가 10조 7,044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해서 전남도 의회에 제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3,663억 원이 늘어난 10조 7,044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에게는 3.3% 증가한 9조 5,956억 원이고요. 특별회계는 590억 원이 증가한 1조 1,088억 원에 이릅니다. 전남도는 대내의 경제 상황 악화로 지금 올해 본 예산 대비 5천억 원 내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긴축 재정보다는 더 따뜻한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민생 투자부터 또 민생 안정 행복시체, 청년 응원에 대한 중단 없는 재정 지원에 방점을 뒀습니다. 전남도가 유례 없는 세입 결소에도 불구하고 재정 충격을 완화하면서 중단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착실하게 준비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652억 원과 또 지방교부세 효율적 편성 등 선제적 대응의 결과라 이런 분석이 컸습니다. 특히 민생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남도가 도내 의료 취약지의 건강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 출발식을 가졌어요. 예, 오늘 가졌죠. 전남 건강버스는 2022년 지방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하게 됐는데 여기엔 9억 원을 투자해 대행버스 2대에 또 골밀도 측정기와 심전도, 치과 유니트 체어, 고압 멸균기, 한방 의료기기 등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춰 의료 취약지 주민을 찾아갑니다. 전남도 공공의료기관이 순천의료원에서 동부권 8개 구원을 맡고요. 강진의료원에서 서부권 8개 구원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펴게 됩니다. 의료 서비스에는 의과와 치과, 한의과 진료와 또 의료 상담이 가능하고요. 버스별로 공중보건의사 3명의 간호사, 치유생사, 행정요원이 동행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의료 취약지로 달려가는 전남 건강버스와 섬 주민 건강을 위해 항해하는 병원선, 또 탁트헬기로 도민 건강 지킴에 빈틈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 아리백 전주기 공정지원기술개발 공모에 여수 국가산단이 선정돼서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 산업단지에서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이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이른바 아리백 전환을 위한 실증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전남도는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여수 산단 중소 중견기업 11곳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모델을 실증할 계획인데 이 사업에는 2026년까지 3년간 112억 원이 투입돼서 여수시 공영부지에 태양광과 소형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해 여수 산단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표준 모델을 실증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 산단 소재 중소 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이제 갖춰짐으로써 재생에너지 100 활성화와 탄소 중립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